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국회 본회의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처리가 됐고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부의의 건도 통과가 됐습니다. 이어서 민주당에서 지금 최상병 특검법 처리를 위해서 의사일정 변경안을 제출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또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를 불러서 협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여야 원내대표와 김진표 국회의장이 협의할 것인지는 저희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좀 전달해드리도록 하고 먼저 이태원 참사 특별법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압도적인 찬성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조금 전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는데 어제 여야 원내 수석 부대표가 합의한 사안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번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는 여야 협치의 결과물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가 이렇게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절충점을 찾을 수도 있구나라는 부분을 유권자 여러분들께 보여준 좋은 선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이제 그 정치적으로 갈등이 고조됐을 때도 항상 대화 타협을 중시해 온 정치권이 이번에도 이게 상당히 이견이 컸잖아요. 네. 그런데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이후에 서로 양보할 부분은 양보하면서 각자가 추구하는 정치적 목표에 달성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표결이었고 그리고 유가족들에게도 상당한 위로가 될 수 있는 좋은 결정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장현주 변호사께서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정광재 대변인 잘 말씀 주셨는데요. 이 부분을 결국 여야 간의 협치를 통해서 사실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라는 점을 또 국민들께 보여준 것, 그래도 21대 국회의 마지막이라도 좋은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저는 본질적으로 그럼 여야가 어떻게 이렇게 협치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결국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 덕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국민의힘에서 이번 총선에서 만약에 참패를 하고 민심의 따가운 또 회초리를 맞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또 국민의힘에서도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또 협치의 방향이라든지 또는 상대적으로 양보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하기는 어렵지 않았겠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을 통해서 보여주신 국민들의 민심을 통해서 여야 간에 조금씩 양보하고 협치를 할 수 있는 물꼬도 튼 것이 아닌가라는 의미를 부여해 보고 싶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여야 간 합의에 따라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가 됐고 관심을 모았던 부분이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라고 밝혔던 법안 두 개가 바로 최상병 특검법 그리고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부의의 건입니다. 먼저 오늘 국회 의사 일정에는 최상병 특검법은 제외가 되고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부의의 건이 올라온 상태였는데 이것도 조금 전에 표결을 통해서 일단 통과가 됐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습니까? 그렇죠. 전세사기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부분만큼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진영을 떠나서요. 전세사기로 인해서 고통받은 특히 그 연령층이 2030 세대가 굉장히 많거든요. 2030 세대들이 받은 이 전세 사기라는 그 막대한 피해를 생각했을 때는 사실 여야 간의 어떤 정치적인 진영 이런 것을 떠나서 당연히 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예방 조치해야 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여야 간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협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광재 대변인께서는 일단 이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부의의 건이 본회의 부의를 결정한 투표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표결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 변호사님 좋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민생 앞에 여야가 의견을 달리할 수가 없는 거죠. 전세 사기 피해를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 아파트,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주거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2030, 40 세대들까지 높은 전세금에도 불구하고 전세를 살 수밖에 없었던 이런 서민들이 대거 피해를 본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은 정치권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해서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들 정치권이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가 있었는데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
21대 국회 임기가 5월 29일까지이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르면 이 법안이 부의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상정이 돼야 되는데 국회 21대 국회 임기를 봤을 때 60일 이후까지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의사일정 변경 논의의 건을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다 이런 결정사항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요구했던 의사일정 변경안을 수용을 해서 오늘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표결 처리하겠다. 다시 말해서 해병대 최상병 특검 법안을 오늘 안건으로 올려서 표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지금 결정을 밝혔는데 지금 박주민 원내수석이 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도 했습니다만 먼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공이 있고 어떤 결정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관심이 쏠렸는데 결국에는 일단 오늘 표결 처리 안건으로 상정을 하는 것으로 일단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부분 어떤 배경으로 보십니까? 아무래도 국회의장이라는 직무 자체가 사실 단순히 국회의장이 그냥 국회를 대표한다 차원이 아니거든요. 결국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국회가 또 행정부를 견제할 때는 견제해야 되는 역할들이 분명히 있는 것인데 의장으로서 당연히 여야 간의 중재의 역할도 있겠지만 당연히 또 국민적인 또 어떤 의미가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또 때로는 협치가 어려울 타협이나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직권 상정을 해야 된다라는 또 국민적인 요구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받아들여서 또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들을 토대로 해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의사일정 변경 동의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일정 당초 의사일정에는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안 처리가 올라와 있지 않았었는데 이 일정을 좀 변경해서 오늘 처리를 하는 것에 동의를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표결 처리가 되고 있는데 민주당이 아무래도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찬성 164표로 동의의 건은 표결 처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처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곧 최상병 특검 법안 표결 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강조해 온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지금 의사일정 변경 동의 안건이 상정이 돼서 곧 최상병 특검 법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까지 김진표 의장이 여야의 중재를 마무리하려고 했던 노력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이런 생각했습니다. 아마 김진표 의장이 민주당 내에 강경한 목소리들을 끝까지 저버리고 이것을 상정하지 않는 것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제가 우려를 했는데 우리 당에서도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컸는데 실제로 그런 상황으로 이루어져서 21대 국회에 대해서 우리 당은 항상 민주당의 의회 폭주 사태가 계속된 4년이었다라고 평가했는데 마지막까지 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협치의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상당히 아쉽고요. 우리 당으로서는 사실 원내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통과시킨다면 이게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법안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에게 회부됐을 때 제2요구권을 행사하는 게 불가피해지지 않을까. 그럼 또 이번 국회 마지막 9월 29일에 앞서서 제2까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상당히 좀 앞으로의 전국도 경색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하는 대목이 큽니다. 정광재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본회의 안건이 상정이 됐기 때문에 곧 표결 처리가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민주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최상병 특검법은 처리될 것이 거의 확실시 돼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역시나 정광재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관심은 이 법안이 통과가 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냐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일단 통과가 되고 난다면 대통령실에서 거부권 행사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대통령께서도 사실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지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상병 특검법이 단순한 특검법이 아니고 총선에서 나온 또 국민의 요구들도 있었다라는 점을 또 우리가 미루어 본다라고 한다면 대통령께서도 쉽게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판단도 듭니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민주당이 이제 입법적으로 폭주를 한다, 독주를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또 그렇게만 보기도
어려운 것이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총선 승리 이후에 민주당이 발의를 한 게 아니거든요. 아시다시피 지난해 10월에 이미 패스트트랙에 태웠고 그리고 올해 4월 3일에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21대 국회가 임기가 5월 29일까지라고 한다면 5월 남은 임기 동안에 국회가 당연히 이 안건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국민들께 책무를 다해야 하는 것도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예정된 수순에 따라서 예정된 일시에 따른 그런 처리인 것이지 갑작스럽게 총선에 승리했으니까 뭐 폭주를 한다 이런 프레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국민들이 주신 표와 그리고 국민들이 보여주신 이번 총선에서의 그 민심을 받들어서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은 신속하게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다라는 점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네. 일단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오늘 이사 일정 변경을 통해서 최상병 특검법안을 상정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혀왔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조금 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상정에 반발을 해서 퇴장한다 이런 속보도 전해졌습니다만 앞으로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대응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대통령실의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냐 그 부분도 좀 관심일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논의된 사안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일단 특검과 관련해서 두 가지 문제점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지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공수처가 정식 수사 절차를 밟고 있고 지금 수사가 정상적인 과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포렌식도 진행되고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특검이라는 것은 이 정식적인 조사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부당한 개입이 있었을 때 특별검사 제도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이렇게 특검을 남발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 하나와 또 하나는 이번 특검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흠집 내기 그러니까 뭐 총선 전에는 뭐 조기 종식이라든가 뭐 탄핵까지 이런 그 험한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위한 징검다리로 가는 특검 아니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했던 거죠. 지금 우리 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퇴장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아니죠. 이제 통과가 되는 건 기정사실화 됐는데 15일 이내에 대통령실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근데 아마 정무적으로는 굉장히 더 깊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이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은데 만약에 이게 재의결 과정을 거쳐서 혹시라도 뭐 이탈표라고 하는 표들이 나와서 통과됐을 때 정치적 부담도 크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고민은 조금 더 깊어졌다. 굉장히 그 숙고의 시간을 보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사를 좀 지켜본 다음에 미진하면 특검을 검토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전부터 5월 2일 본회의에서 특검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 배경을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일단 특검을 반드시 21대 국회 내에 마무리하겠다. 이걸 반드시 발족시키겠다라는 거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특검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흠집 내기, 윤석열 정부의 지금 어쩌면 권력의 가장 약한 고리가 이 최상병 사건을 둘러싼 외압 논란, 이거로 판단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사실 이 사안은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지 않아도 충분히 진상이 규명될 사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특검을 굳이 하겠다는 건 이 특검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불가각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종의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들을 저는 걱정하는 겁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일종의 여론전을 펼치려는 건 아니냐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장현주 부위원장께서는 그렇다면 민주당은 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정광재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제2요구권을 행사해서 다시 돌아왔을 경우에 민주당은 23일이나 28일에 재표결을 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때 재의결에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네요. 말씀 주신 것처럼 왜 잠시만요. 듣기 전에 지금 투표 표결 결과가 지금 발표되는 것 같습니다. 최상병 특검 법안에 대한 투표가 지금 진행됐고 지금 재석 168명, 찬성 168명으로
지금 최상병 특검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표결에 반발을 하면서 모두 퇴장을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대를 하면서 모두 퇴장을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속에서 표결이 진행됐고 재석 168명 가운데 찬석 168명으로 통과가 됐다. 최상병 특검법이 조금 전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네, 장윤주 부위원장님. 그렇죠. 일단 왜 오늘이어야 했냐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말씀드려야 되는 것은 21대 국회 임기가 5월 29일까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임기 내에 이 최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안건은 그대로 폐기가 됩니다. 그럼 22대 국회에 가서 새롭게 발의하는 과정을 다시 거쳐야 되는 것인데요. 저는 국민들 보시기에 21대 국회의원들이 본인들의 임기가 한 달이나 남아 있는데 본인들의 일을 처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더 큰 실망을 하시게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한 달 남짓 남아 있는 임기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마무리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를 해야만 만약에 이게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더라도 재표결을 할 수 있는 날짜를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정말 대통령이 또 거부를 하신다면 뭐 23일이나 28일 정도에 다시 본회의를 열어서 재표결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때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그 일부 예측들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거부권을 행사하게 될지 또는 이제 이탈표가 나올지 이런 부분들은 차차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오늘 최상병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만으로도 의미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정광재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21대 마지막 본회의가 마지막 임시국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 상황이고 최상병 특검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이 민주당의 입법 폭주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협의 처리하면서 21대 국회 마지막에 협치의 분위기가 좀 싹 트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가 있었습니다만 일단 최상병 특검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가 됐기 때문에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전국이 그야말로 얼어붙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그 부분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갖고 협의 처리하겠다라고 해서 협의가 돼서 처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회의가 열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최상병 특검 처리를 위해서 본회의를 열었던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결이 됐으니까요. 대통령실로 송부가 됐을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아마 대통령실에서 좀 더 깊은 숙고의 시간을 가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시 거부권이 행사됐을 때 뭐 국민의힘 내부에 반발표가 있을 것이냐, 이탈표가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기명투표로 될 인사에 관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기명투표로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탈표를 우리가 당론으로 막을 것이냐 아니면 뭐 자율투표에 맡겼는데 그 과정에서 누가 찬성을 던지고 반대했을 것이냐 이것들도 우리 지지자들은 다 보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뭐 마지막 표결에 임하는 그 21대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각자의 양심과 또 그분들이 대표하는 유권자들의 심정을 대변해서 그 표결에 참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주도로 지금 최상병 특검 법안이 통과가 됐고 국민의힘에서는 입법 폭주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 처리로 지금 다시 한번 협치가 그래도 조금 다시 한번 시작된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왔습니다만 역시나 오늘 최상병 특검 법안 처리로 전국이 얼어붙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올 것 같은데 그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일정 부분은 불가피한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저도 그 부분은 우려되는 부분은 있는데요. 다만 좀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아쉬운 지점은 지금 반발해서 이제 퇴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보여진 민심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를 했던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는 결국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수직적으로 가져갔다라는 부분
부분에 대한 질타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태원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협치가 돼서 뭐 통과가 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은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과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에서 이 얘기가 안건으로 좀 올라갔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수회담에서 다루었던 부분들이 결국 여야의 협치에 물꼬를 튼 것이다라는 평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지점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뒤집어 생각해 보자면 국민의힘에서는 이태원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과 뭐 야당 이재명 대표와의 어느 정도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뭐 협치를 한다든지 양보를 한다든지 이런 게 가능했는데 최상병 특검만큼은 또 대통령실에서도 강경한 기조가 유지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협치를 하거나 또는 양보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어려운 것 아니겠느냐,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지적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직까지도 대통령실과의 어떤 이런 수직적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그리고 대통령실에 대해서 때로는 쓴소리를 해야 되는 정부 여당으로서, 집권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총선에서 보여주신 국민의 차가운 민심을 아직까지 해석 못했다라는 이야기 들을 수밖에 없지 않나 아쉬움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최상병 특검 법안이 본회의에서 조금 전에 통과됐다. 이런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주제를 바꿔서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도체제 정비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오늘 황우여 상임고문을 신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역시나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황우여 위원장이 임명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비대위원 인선은 어떻게 할 것이냐. 황우여 위원장이 비대위원 인선에 고민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황우여 위원장이 연합뉴스 TV와의 통화에서 관리형으로만 묶여있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기 때문에 비대위원 인선들을 과연 누구로 할 것이냐. 이 부분이 황우여 위원장이 생각하고 있는 비대위 방향의 어떤 첫 발자국이 될 것이다. 첫 나침반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관리형 비대위에만 머물지는 않겠지만 그것이 혁신형으로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비대위 체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당에서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뭐 지난번 비대위원 그 구성처럼 그 상징성이 굉장히 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비대위원 몇 면이 갖고 있는 관리형 비대위 내에서도 어떤 변화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황우여 비대위원장께서 인천에서만 5선을 했고 우리 당이 갖고 있는 최고의 문제점이 지금 이른바 중수청에서 취약하다는 거 아닙니까? 중도, 수도권, 청년층에서 취약하다는 문제의식을 분명히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인선을 할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상징적으로는 이번에 수도권에서 대거 낙선한 아깝게 낙선한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목소리를 좀 많이 듣는다는 차원에서 비대위원으로 임명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중수청, 중도 수도권 청년들의 의중을 좀 마음을 반영할 수 있는 인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해 주셨는데 장현주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렇죠. 저도 뭐 정 대변인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뭐 관리형에만 머무르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전반적으로 당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뭐 혁신형 비대위가 되기에는 한계는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대위원들을 임명하는 과정에서도 좀 관리형 비대위원들의 어떤 면모를 보이는 분들을 또 많이 이제 섭외를 하실 것으로 보이긴 하고요. 특히나 이제 개파색이 조금 옅으신 분들로 임명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은 듭니다. 당장 지금 원내대표와 그리고 당내 그 지도부 선출과 관련해서도 친윤이냐 비윤이냐를 두고서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대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또 상대적으로 개파 논란에서는 좀 자유로운 분들이 또 나서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역시나 황우여 비대위의 최대 현안 바로 전당대회 룰 개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르면 6월 말에서 7월에 전당대회가 열릴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은 당신 100%로 돼 있는 전당대회 룰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바꿀 것이냐 이 부분에 관심이 쏠리는데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되기 전에 일부 매체들과 통화를 하면서 당신 100%로 뽑는 당대표의 문제점이 노출됐었던 것 아니냐라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인천에서만 5선을 했고 잠시 이 정치권에서 떨어져 있으면서 우리 정당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들여다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대위원도 중수청을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분들 중심으로 또 당심 100%는 지나치게 이 당심 오리엔티드된 마인드가 일반 유권자에게 다가가기는 어렵다는 문제점들을 많이 네. 지적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낙선한 원외위원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목소리들을 계속 높이고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마 이 부분들에 대한 전향적인 접근도 가능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당대회에 나올 후보들을 놓고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비운계로 꼽히는 유승민 전 의원도 고민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번 전당대회에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지금 전대 룰 개정과 관련해서 이 전대 룰이 만약에 변경된다면 이 네. 부분도 출마를 고민하는 후보들이 어떤 출마를 결심하는 요인이 될 것이냐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네.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어느 지역구로 나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네. 것처럼 어떤 룰에 의해서 뛰게 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당심 100%가 아니라 이게 뭐 일반 민심이 반영되는 수준으로 개정이 된다면 충분히 당대표에 도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유승민 전 의원이나 다른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당대표 선거에 임해서 어떤 흥행몰이를 하는 것이 우리 당이 지금 굉장히 좀 침체돼 있는데 이 침체된 분위기에서 벗어나서 다시 뭐 대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룰의 변화, 이것에 따른 후보군들의 다양화 네. 이런 것들이 우리 당을 좀 더 활기차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윤주 부위원장께서는 네. 국민의힘이 지금 전대룰을 바꿀 것이냐 그리고 전대룰을 바꾼다면 전당대회에 나올 후보들이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후보군이 더 넓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글쎄요, 저는 이제 전당대회 룰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당심 100%죠. 네. 근데 예전에는 이제 7대3, 그러니까 30%는 국민 여론이 반영이 됐었는데 그게 이제 지난 전대에서 당원 100%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번에 전당대회를 왜 다시 하게 되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결국 총선 참패 이후에 지도부를 새로 꾸리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총선에서 참패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결국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전당대회 룰만큼은 그 비율이야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 정할 일이겠지만 적어도 뭐 30% 이상이라도 국민들의 민심을 반영을 해야만 국민들의 어떤 여론들을 반영한 당대표가 탄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지도부가 나와야만 총선 이후에 당을 수습하고 또 체질을 개선해서 국민들께 더 다가갈 수 있는 정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또다시 당원 100%의 이 룰을 그대로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국민들 보시기에는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참패를 했지만 변화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평가를 주실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뭐 흥행은커녕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실망하는 모습밖에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원내대표 선거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이 당초 3일 그러니까 내일로 예정됐다가 9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이 연기 배경을 두고 당에서는 초선 당선인들에게 정견 등을 좀 더 확인할 수 있도록 시간을 연기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만 계속해서 공식적으로 출마하는 의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놓고 여러 관측이 나왔었는데 오늘 수도권 3선에 성공한 송석준 의원이 첫 공식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송 의원이 공식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좀 분위기가 바뀌어서 혹시나 불출마를 밝힌 의원이나 아니면 계속해서 하마평에 올랐던 의원 중에서 추가적으로 도전을 선언하는 의원이 더 나올 것이냐 그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지금 원내대표 선거의 가장 큰 변수는 이철규 의원이 출마할 것이냐 출마하지 않을 것이냐 아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송석준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다고 해서 다른 후보들도 출마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철규 의원이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그 의원들이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가 종속적으로 좀 딸려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제가 오늘 잠시 그 의원총회에 앞서서 이철규 의원 여러 기자들과 인터뷰하는 모습도 봤는데 지금 분위기만 놓고 본다면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와는 좀 거리를 두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아마 뭐 이철규 의원의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그리고 또 친윤, 비윤 이런 계파 갈등보다는 이게 뭐 수도권이나 아니면 영남 쪽 이런 그 후보들이 맞붙는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정당이 지금 가장 취약한 게 중도 청년 네. 수도권이잖아요. 이런 쪽을 대표할 수 있는 원내대표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수도권 출신의 삼선 의원인 송석준 의원이 깃발을 일단 들은 것 자체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신호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철규 의원과 관련해서 일각에서 원내대표 불출마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 의원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떠한 결정을 하거나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철규 의원이 출마를 할 것이냐 출마를 하지 않을 것이냐 이 부분이 많은 관심인데 네. 그렇다면 정광진 대변인께서는 이철규 의원이 불출마에 아무래도 좀 무게 중심이 쏠려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오늘 기자들과 네. 만나서 한 얘기와 분위기, 당내 분위기만 놓고 본다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자신이 꼭 원해서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이런 중책을 좀 맡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반영해서 원내대표 출마의 가능성을 크게 열어뒀는데 실제 여론 수렴 과정에서는 그것보다는 왜 또 친윤이 다시 등장하느냐라는 측면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을 뭐 이렇게 썩 기쁘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네. 같은 분위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다른 후보들이 나온다면 굳이 내가 뛰어야겠느냐라는 생각을 하실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이철규 의원이 출마하느냐 마느냐 여부에 따라서 송석준 의원 외에도 다른 후보군들이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가 좀 결정되지 않을 것이냐 이런 말씀이신데 장현주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지금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설이 꽤 이제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힘을 받는 이야기 중에 하나였거든요. 물론 당사자인 이철규 의원은 본인이 직접적으로 뭐 출마를 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한 바가 없음에도 계속해서 거론이 될 정도로 뭐 이른바 이제 이철규 의원 대세론이 지금 계속해서 여의도 내에서 파다했던 건 분명해 보이는데요. 사실 저는 이것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또 차가운 시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총선 이후에 뭔가 국민의힘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만 국민들께서 또 새로운 희망을 갖고 기대를 걸어보실 수가 있을 텐데 총선 이후에 뽑히는 원내대표의 후보군 중에서 이철규 의원이 또 대세다라는 이야기는 국민들 보시기에는 또다시 친윤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철규 의원도 본인이 직접 나서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구인난이 계속된다라고 네. 한다면 결국에 이제 친윤계 의원이 원내대표로 나설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 그렇다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결국 국민의힘이 변화하는 모습이 없다라고 냉정한 평가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여의도 연구원장을 지낸 박수영 의원이 총선 관내 사전투표에 참여한 청년층에 대해서 자기가 투표할 후보를 잘 모른 채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청년 유권자를 폄하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정광진 대변인께서는 박수영 의원의 오늘 이 발언은 어떤 의미라고 해석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 사전투표가 가진 제도상의 네. 한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것이지 이 청년 유권자들에 대한 폄훼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려고 했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달을 가리키면서 달을 보라고 한 건데 그게 네. 아마 손가락 끝을 보는 그런 양상으로 번진 모습인데 이 사전투표라는 게 투표일 전에 5일에 그 금요일과 토요일에 거쳐서 네.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공보물이나 뭐 다른 것들을 접할 그만큼의 시간이 좀 줄어든다는 측면에서 해외 다른 나라에서도 사전투표에 대해서 채택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데 사전투표를 한다면 막 이렇게 활성화시킨다면 선거 운동 기간을 그만큼 더 연장해 주는 방안을 비롯해서 제도상의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한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장현주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글쎄요, 뭐 제도상의 보완도 뭐 필요하다면 필요하겠지만요. 그래도 적어도 자기가 투표할 후보도 모른 채 투표를 했다라는 이야기는 듣는 2030들 입장에서는 존중받는다는 느낌은 전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가 토론을 하면서 정 대변인께서 중수청을 굉장히 강조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 계시는 인사들께서도 중수청, 그러니까 청년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시고 공을 들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저도 동의하는데요. 네. 이런 노력에 비해서 저런 박수원 의원의 저런 또 폄하 발언들이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한순간에 그런 노력들이 물거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뭐 취지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표현 방식에서 정보가 없이 모르고 투표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청년들께서 국민의힘을 정말 앞으로 모른 채 살아가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장현주 법률위 부위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